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분명 열심히는 살고 있습니다만 어린 시절엔 내가 열심히만 살면 행복한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희망적인 생각을 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내 주변 상황도 주변 사람들도 내게는 호의적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과 함께 하지만 겪으면 겪을수록 살면 살수록 내가 어떻게 해도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매일 아침 뛰다시피 도착한 직장에서는 이런저런 회의에 참석하느라 바쁘고 그 와중에 떨어지는 업무를 두서없이 해치운다. 언제나 그렇듯 상사의 요구사항은 끝이 없다. 아름다운 창밖 풍경에 눈길 한 번 주지 못하고 더 빨리, 더 바쁘게 일을 한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면 딸아이가 방긋 웃는다. 내가 이 맛에 살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지만 아이와 놀아줄 만한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다. 와인을 한잔할까? 텔레비전을 볼까? 잠깐 고민하다가 내일 있을 미팅을 생각하니 그럴 기분이 싹 사라진다. 에이, 그냥 자자. 젖은 손뭉치처럼 무거운 몸을 침대 위에 덜썩 내던진다. 하지만 침대 위에서도 여전히 업무를 놓지 못한 채 끊임없이 걱정한다. 꿈인지 생신인지 그렇게 재충전은커녕 어제의 회의를 꿈속에서 이어하는 애사심을 발휘한다. 의지와 상관없이 넘치는 애사심 때문에 자는 둥 마는 둥 뒤척이다 보니 어느새 알람이 울린다. 다시 시작된 새로운 아침. 분명 어젯밤에 알람을 맞추며 바라본 시계는 참 고마운 존재였는데 아침에 손으로 더듬는 이 고철은 스토커의 집요함을 꽤나 닮았다. 눌러도 포기를 모르고 귀에 거슬리는 따르릉 소리를 일정 간격으로 외쳐댄다. 그렇게 알람 시계와 전투 아닌 전투를 치르고 필사적인 책임감으로 눈을 지켜뜬다. 겨우 몸을 일으키고 시계를 보니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또 아슬아슬하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니 뭐라도 먹고 가야겠다 싶어서 빵을 입에 물고 허둥지둥 집을 나선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시작되는 뜀박질. 그렇게 뛰어서 가는 것과 느긋하게 천천히 가는 것이 불과 몇 분 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따질 여유가 없다. 가로수 밑에 피어있는 작은 꽃, 뜀박질하는 나를 품어주는 눈부신 아침 햇살, 어제와는 사뭇 다른 하늘빛, 회사로 향하는 길에서 만나는 그 부옷도 알아보지 못한 채 서둘러 사무실에 도착한다. 좋은 아침. 매일같이 습관처럼 인사하지만 사실 좋은 아침은 드물다. 아침 회의 내내 실적 문제로 시달린다. 업무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채 안 됐는데 지친 몸과 마음은 이미 퇴근을 해야 할 것 같은 상태이다. 드디어 점심시간. 상처받은 몇몇이 모여 늘 가던 그곳 슈퍼마켓으로 향한다. 다들 약속이나 한 듯 복권을 한 장씩 산다. 그러고는 오전 내내 스트레스로 시달린 자신에게 보상이라도 하듯 행복한 상상을 펼친다. 로또만 당첨돼봐라. 내 인생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거지. 그래도 내가 의리 하나로 살았으니 한 주 정도는 출근해주는 센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러고는 다음 주 월요일쯤 사람들이 열심히 보고서 작성할 때 난 여유롭게 사직서를 쓰는 거지. 평소처럼 회의에 참석해
매출로 쪼이기 시작하면 매출이 뭔가요? 하는 표정으로 입을 세모로 벌린 채 눈을 껌뻑이다가 당당하게 사직서를 내미는 거야.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예의를 갖춰야 하니까 90도로 깍듯이 배꼽 인사하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도는 말해주고 곧장 강남 부동산으로 집행. 강남에다 괜찮은 빌딩 한두 채 사놓고 꼬박꼬박 나오는 월세 받아 여행이나 다니고 골프나 부지게 치면서 여유롭게 살아야지.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나. 그렇게 로또 한 장의 달콤한 상상을 즐기며 머리끝까지 차오른 스트레스를 달래본다. 여전히 불행한 이유. 그런데 그렇게 꿈에 그리던 복권 당첨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기는 하는 걸까? 이런 생각에는 불을 거머쥐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삶이 윤택해진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 보고서는 복권 당첨이 행복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100억 당첨자 21명을 대상으로 주변 이웃과 행복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이는 적응의 원칙 때문이다. 심리학의 여러 분야에서 수행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은 현재 환경에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권이 당첨될 당시에는 잠깐 행복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런 적응 현상은 물질적 풍요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을 하고 승진을 하고 배우자를 만나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뤄도 그 기쁨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본인이 원래 누리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답 없는 세상에서 정답을 찾고 있다. 뭔가를 손에 넣으면 틀림없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며 현재 상황에서 부족한 것들을 열심히 찾는다. 대학에 가면, 새 옷을 사면, 사랑스러운 남자친구를 만나면 행복해지리라 굳게 믿으며 하지만 그렇게 바라던 일을 이뤄도 그에 대한 감동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또다시 부족한 뭔가를 발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기다림을 시작한다.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다 보면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삶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마음 한편은 늘 맴돌고 있다.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도 왠지 공허하고 불안한 느낌.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었던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 행복을 포기하며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슬픈 현실인가. 대한민국의 21세기는 행복 강박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종 미디어는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행복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고 루저인 것 같다. 서점에는 행복에 대한 책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메시지 안에 행복만큼 자주 등장하는 단어도 없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행복을 갈구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행복지수는 형편없다.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심리학자가 세계 소득 상위 40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39위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것은 돈을 중요시하는 사회 풍토와 비교의식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 경쟁하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드물다. 거리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표정이 밝지 않고 발짝 웃는 모습을 본 지도 꽤 오래 되었다. 행복해지는 단순한 방법.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도 전에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런 나에게 행복해지는 단순한 방법을 알려주는 몇 가지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그야말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돼준 이 사건들을 통해 나는 감사라는 감정을 의식적으로 습관화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내 삶은 그야말로 행복하고 충만해졌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 행복해졌다고 이야기하면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대개 이런 반응을 보인다. 큰 고생 안 해보고 살아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너는 워낙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니까 감사하라고. 그러기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랑은 다르다고. 이사님은 남들보다 빨리 진급도 하고 빨리 성공하셨으니까요. 정말 그럴까? 사실 돌이켜보면 이렇다 할 만큼 큰 불행을 겪지는 않았다. 큰 사고가 난 적도, 가족을 잃은 적도 없으며 가난에 허덕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고통이나 역경이 없는 것은 아니다. 행복한 척하며 사는 인생.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아, 짜증나. 정말 미치겠네. 10여 년 전, 내가 가장 흔히 하던 혼잣말들이다. 어디에서나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런 긍정적인 모습 이면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분노와 짜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다소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다. 1998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어려웠던 IMF 금융위기에 운 좋게도 수출 회사에 입사했다. 그리고 1년 뒤 캘빈 클라인 코리아가 한국에 진출하던 시점에 론칭 멤버로 입사하는 행운을 연이어 누렸다. 상품을 수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상품기획부의 바이어. 내가 꿈에 그리던 직업이었다. 1999년 12월 부푼 꿈과 높은 이상을 안고 첫 출근하던 날의 설렘을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내 가슴 속은 훌륭한 바이어가 돼 수입 의류업계에 한 획을 그어보겠노라 는 당당하고 야심찬 포부로 가득했다. 꿈에 그리던 외국계 회사에 입사해 에나킴이라는 영어 이름을 가지게 되면서 나는 다시 태어난 것처럼 행복했다. 직 진출에 회사를 세팅하던 시점이어서 회사 규모는 매우 작았다. 내가 입사했을 때 직원은 사장, 인사부 팀장, 재경부 팀장, 상품기획부 팀장, 그리고 나까지 총 5명이었다. 그런데 입사한 지 1년 만에 내가 모시던 상품기획부 팀장님이 퇴사하면서 그나마 2명이던 부서 구성원이 나 혼자로 줄었다. 졸지에 사장님을 직속 상간으로 모시게 되었고 팀장도 부서원도 아닌 애매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때 나는 26세로 경력이라고 해봤자 수출회사에서 1년, 캘빈 클라인에서 1년으로 2년을 갓 채운 풋내기 사원이었다. 실수투성이에다가 경험도 부족한 내가 상품 기획부를 끌고 가기에는 너무 버겁고 부담스러웠다. 교과서도 장부서도 없이 막막하기만 한 직장 생활이었다. 업무를 배울 수 있는 사수마저 없어 주말에는 친구가 다니는 우리 회사의 출근에 궁금한 것들을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전부였다. 경험과 실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탓에 나는 단세포 같은 판단력으로 실수를 연발했다. 감사는 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다음은 이지선 씨가 몇 년 뒤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담아낸 책 지선아 사랑해 의 일부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은 보이지 않고 사막 한가운데 광야에 버려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을 감지 못하니 밤이면 안대를 눈에 올려놓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는 눈에 가득 고여있는 누런 진물을 닦아내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딸에게 엄마는 식사 때마다 붕대 사이로 흘러나오는 진물이 밥알과 함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걸 제게 먹일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는 엄마 마음에도 절망이 찾아왔겠지요. 엄마는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사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길은 감사 찾기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라곤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어 보였는데 신기하게도 감사할 것을 찾으니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갔던 날, 이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제 입에 밥을 넣을 수 있었던 날은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손에 피가 나도록 안간힘을 써도 열지 못했는데 처음 문고리를 잡고 문 열었던 날엔 또 이제 문을 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 제 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축구멍을 하나를 채울 수 있었던 날, 그날은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걸어서 계단 몇 층을 올라가면 그날은 그것에 감사하고 그런 일도 없는 날엔 살아있어서 가족들과 눈 맞추고 목소리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도 안 다친 부분인 발을 씻으면서는 그래도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 감사하다 고 엄마랑 웃으며 고백했습니다. 감사는 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라는 글에 밑줄을 긋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감사라는 감정이 타고난 성향이나 기질 또는 자신이 처한 어떠한 상황과도 상관이 없단 말인가. 그녀의 삶과 이야기는 내게 새로운 시선을 선물해 주었다. 내가 집착하던 결핍된 상황이 아닌 내가 누리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풍요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시선. 결국 그녀가 말하는 감사란 같은 인생을 두고도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즉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자 인생관이었다. 책 속에 환히 웃고 있는 그녀가 내게 말을 걸었다.
당신의 존귀한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많은 기적을 누릴 것인지 지나칠 것인지는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적은 당신이 바라봐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